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이거 전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게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이제 연봉제라고 하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연봉제가 뭔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연봉제와 포괄임금 산정제가 이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제 별개의 제도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이 연봉제와 결합한 포괄임금 산정제 형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포괄임금 산정제가 뭐냐? 포괄임금 산정제가 뭐길래 이게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계약을 할 때요. 그러니까 매년 보통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노동계약을 갱신을 하게 돼요. 이 노동계약을 갱신을 하는데 이 노동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 업무 형태를 이 사람의 그러니까 업무 형태라든가 또는 뭐 업무의 성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연장노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정 노동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법정 노동 시간을 그 초과하는 노동, 그러니까 사실상 초과 노동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초과 노동, 그러니까 주 40시간 그리고 이제 하루에 8시간이니까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는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어가는 그 노동 시간이 바로 초과 노동 시간이에요. 이러한 초과 노동 시간 그리고 야간 노동 또 휴일 노동 이런 게 좀 그렇죠. 이제 그게 업무 성질상 그게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업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제 매번 이제 하루에 한 1시간씩 초과 노동을 해야 된다. 아니면 휴일에도 가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휴일 근무를 한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일주일은 야간 근무를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당연히 미리 이제 예상이 된다면 이거를 그 이제 임금에다 미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시간의 근무 수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노동 수당, 뭐 야간 근무 수당, 뭐 휴일 근무 수당 이거를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간의 약정으로 이런 초과 노동, 야간 노동, 휴일 노동 같은 걸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그러니까 기본 임금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 외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임금 제도를 보통 연봉제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임금 계산을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연봉제 개념하고는 좀 어느 정도 다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제는 임금의 계산을 1년 단위로 하는 그런 임금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 연봉제가 포괄임금 산정제와 또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또 우리 일반적인 그 현실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임금 지급을 포괄임금 산정제 방식으로 하려면 이게 노동 계약을 할 때 명시적으로 약정을 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포괄임금 산정제 방식으로 그 임금을 계산하고 이제 지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시적 약정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의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이 포괄임금 산정제가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게 좀 오래됐는데 1995년 판결입니다. 이 판결문 내용 잠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됐어요.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노동 형태의 특수성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노동시간 및 노동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노동일이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시간 외
휴일 노동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시 내지는 묵시적 동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이런 포괄임금 산정제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한 포괄임금 산정제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요, 이게 그래요. 뭐냐면 근로기준법은 이 노동계약을 할 때 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에서 이걸 명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은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계약 형태의 포괄임금 제도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이런 포괄임금 산정제는 초과노동과 있죠. 초과노동 같은 그런 시간의 수당을 미리 계산해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급여에 아직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미리 시간의 근무 수당을 급여 속에 포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의 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이 연차 휴가 수당이나 아니면 이 퇴직금 이런 것도 미리 정산을 해서 임금에 포함시키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이 시간의 근무 수당뿐만 아니라 연차 유급 휴가 수당, 뭐 퇴직금, 1년치 퇴직금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포괄임금 약정을 하면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제 그래가지고 임금을 딱 지급하면은 이제 연차 수당, 퇴직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어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과거에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것처럼 미리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포함시켜서 이 포괄임금제에 약정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원래 이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이죠. 그리고 연차 휴가 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임금제 약정을 할 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입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그런 임금 청구권을 미리 처분하게 하는 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처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계약으로 이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을 포함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이 포괄임금 산정제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됐던 게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와 포괄임금 산정제가 서로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였는데요. 원래 이 퇴직금이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임금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뭐냐면 이게 퇴직을 하기 전이라도 미리 퇴직금,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전에는 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아주 폭넓게 인정을 해줬어요. 폭넓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중간정산 제도를 상당히 많이 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퇴직금 제도 자체가 거의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변화하는 추세이고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문제가 이제 사라진 문제처럼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퇴직금 앞으로 이제 퇴직금 지급 형태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니까요.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사문화될 것도 같아요. 어쨌든 이 중간정산에 관한 이 법 규정을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인데 여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노동자의 계속 노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노동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라고 해서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예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과거에는 왜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됐냐라는 거죠. 보통 이게 노동 계약을 할 때 이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요. 그 연봉 액수에다가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연봉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연봉제 계약을 하는 걸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그렇죠. 이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뭐냐면 자, 그 해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 휴가수당 또 시간의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을 해서 연봉 금액을 정하고 실제로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퇴직할 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안 주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고안해낸 제도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당연히 그죠? 시간에 근무를 하면 시간에 근무 수당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그 포괄임금 산정제가 임금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임금은 그대로예요. 임금은 그대로고 뭐냐면은 임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임금 항목만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임금 항목에 시간의 근무수당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임금 항목에 시간의 근무수당을 항목을 더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임금 가치는 하락한 거죠. 임금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수당 얼마, 연차 수당 얼마, 퇴직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연봉을 단지 쪼개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이 포괄임금 산정제를 결합시켜서 어떤 식으로 악용했느냐 하는 건데 일단 연봉 계약을 하면서 이 연봉 안에 1년치 퇴직금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노동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연봉 금액 안에 퇴직금 포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봉을 13분의 1로 나누어서 13분의 1로 딱 나눠요. 그리고 매월 13분의 1씩 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2달 동안 임금을 지급을 하면 그죠? 13분의 12를 지급을 하게 되죠. 13분의 12를 지급하고 그 13분의 1이 남잖아요. 13분의 1이 남는데 이게 이제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직금은 그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13분의 1의 퇴직금을 다시 12등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분의 1을 다시 12로 나누는 거예요. 12로 나눠서 이걸 이제 매월 12분의 1씩 다시 그 임금에 조금씩 포함시켜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포함을 시켜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매월
연봉의 12분의 1을 지급을 하는 거죠. 연봉의 12분의 1을 지급을 하고 이 속에 한 달치 월급과 한 달치 퇴직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은 매월 그 연봉의 13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지급을 한 다음에 그 1년에 회계년도 그 기준에서 맨 마지막 달, 그러니까 12번째 달이죠. 이 마지막 달에는 13분의 1은 이제 월급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남은 13분의 1 있잖아요. 13분의 1을 1년치 퇴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달, 11개월 동안은 연봉의 13분의 1을 주고, 마지막 달에는 연봉의 13분의 2를 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매달 지급하는 임금 항목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집어넣고 퇴직금을 줬다라고 해버리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연말 상여금을 이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퉁 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볼 텐데요. 자, 1년 연봉으로 우리가 3,900만 원을 주기로 노동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3,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3,900만 원 중에서 월급은 매월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년치 월급 액수는 3,6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3,9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월급이고, 그 나머지 300만 원이 뭐냐? 이게 그 1년치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이제 한 해 동안 근무한 거,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퇴직금, 이 300만 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3,900만 원을 12분의 1로 나누어요.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325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25만 원에서 300만 원은 월급이고 25만 원이 한 달치 퇴직금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달 퇴직금을 정산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 1년, 그러니까 회계년도 1년에 첫 달부터 11번째 11개월까지는 월급 300만 원씩 줍니다. 월급을 이제 매달 300만 원씩 줘요. 그리고 12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는 그 해에 발생한 퇴직금을 포함시켜요. 그래가지고 월급 3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에서 토탈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정말 굉장히 우리 어떤 그 현실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아예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이 무효라는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무효가 되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노동부에서 아예 지침, 그러니까 노동부 있잖아요. 노동부 규정이나 훈령이나 이런 거, 그런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퇴직금 중간정산 이렇게 해서, 그 퇴직금 청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킨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하죠. 이게 뭐라고 이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황당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노동부가 진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노동부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편에 서가지고 사용자 편을 계속 들어준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퇴직금 정산 방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허용해 주면 노동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제도를 마련한 퇴직금 제도를 이제 둔 그런 법적인 취지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참 우습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마디로 이게 추저분한 꼼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또 노동부,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법 규정을 좀 준수해야 하는 노동부에서 나서가지고 이런 짓을 했었어요. 참 이게 한심한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건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어요. 네,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죠. 그러면 100이면 100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퇴직금이라고 이미 지급한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사례에서 연봉 3,9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은 월급이라고 준 거니까 확실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이 퇴직금이라고 준 300만 원이 뭐냐는 거죠. 자, 이 300만 원은 뭘까요? 이 300만 원은 퇴직금이라고 줬지만 퇴직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게 무효니까 이건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돈이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견해와 임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퇴직금이라고 준 이 돈을 부당이득으로 본다면, 네,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지급하는 퇴직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부당이득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내가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과 이 두 개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임금으로 본다면 이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면 평균임금이냐라는 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됐을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성격이 뭐냐, 그리고 나중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다수 의견은 무효가 된 퇴직금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부당이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봤는데, 소수 의견의 경우에는 이걸 임금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뭐냐라는 문제. 근데 사실상 이 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일률적으로 이거 임금이다 아니면 이거 부당이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구체적이고 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걸 모두 이제 부당이득으로 몰아간 거는 좀 대법원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 돈의 성격은 좀 뭐랄까,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이게 부당이득이다 아니면 임금이다를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그냥 일률적으로 부당이득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뭐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많이 악용을 했잖아요. 많이 악용을 했다. 그런 현실을 본다면, 그런 어떤 실질적인 관계들에서 본다면 이거는 부당이득보다는 임금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퇴직금은 아니고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임금으로 보면 이게 통상임금이냐 평균임금이냐 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돈은 원래 노동계약에서 정해진 거잖아요. 노동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 법이 퇴직금 제도를 인정을 하고 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악용을 좀 막으려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다수 의견이 부당이득으로 봤으니까 일단 앞으로 법원에서는 부당이득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용자가 미리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이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지급했던 퇴직금은 무효가 됐으니까 그 퇴직금은 노동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된 거잖아요. 부당이득이 된 거니까. 그래서 사용자는 이 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와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채권이 서로 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상계하면 안 되겠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1억이 있어요.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또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또 1억이라면 1억을 줬다가 다시 또 1억을 받아오느니 서로 주고받은 셈 치고 계산 끝내자는 거죠. 자, 이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에 이제 이게 부당이득으로 본 고등법원 판례라든가 지방법원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아니면 또 임금으로 본 판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급심에서는 임금으로 본 데도 있고 부당이득으로 본 데도 있고 이제 좀 다양한데 어쨌든 이 하급심에서 부당이득으로 본 판결들이 있는데 그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하고 부당이득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상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퇴직금 줄 돈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돈, 그러니까 옛날에 퇴직금이라고 지급했던 돈과 퇴직금 다시 그 줘야 할 돈을 서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전에 퇴직금으로 준 건 무효야. 그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효력이 없어. 그건 무효인데 자, 퇴직금 줄 돈하고 퇴직금 다시 이제 돌려받을 그 부당이득 하고 서로 상계할 수 있어. 결국엔 퇴직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줬잖아. 이미 퇴직금 준 게 무효인데 그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채권하고 퇴직금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준 퇴직금이 그게 유효하다라는 판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한 판결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준 건 무효야. 퇴직금으로 효력 없어. 근데 안 줘도 돼. 왜? 옛날에 준 돈 그게 퇴직금이 되거든.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판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되면 일단 이거는 그 부당이득이다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고 이게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임금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자꾸 악용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거는 임금으로 볼 수가 있다. 임금으로 볼 수가 있고 임금으로 본다면 이거는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만약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정에서 봤을 때 부당이득으로 볼 수가 있다. 부당이득으로 볼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곧바로 이게 상계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채무랑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랑 이게 곧바로 상계하는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뭐냐면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제도가 인정되는 어떤 그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평성 아니면 뭐 이제 정의관념 뭐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부당이득 제도의 어떤 본질적인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계를 허용하면 이거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그래서 상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게 이 뭐냐면 이 상계를 다 상계할 수는 없고, 다 이제 100% 상계할 수는 없고 50%밖에 상계할 수 없다. 50%밖에 상계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예, 제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왜냐면 이 문제는 전 세계 우리나라 문제니까, 다른 나라엔 없는 문제니까 우리나라이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으니까 사실상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표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법이론에 대해서 이제 법이론을 구상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이제 학자들, 교수들이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막 자기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가 최초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리고 나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사실상 제가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했던 그런 이제 해결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런 제시했던 방법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제시했던 그 방법은 가장 중시하는 건 이게 그 통상임금으로 보는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부당이득이라 하더라도 50%밖에 상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견해를 방법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다수 의견이 됐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 견해의 소수 의견이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이 되고,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가장 크게 주장을 했던 게 이제 소수 의견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이 부당이득인데 왜 50%밖에 상계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50%만 상계하고 그 이상은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임금채권 압류를 받잖아요. 임금채권 압류에서,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있는데, 임금채권도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었죠. 물론 전액은 아닙니다만, 임금채권도 압류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으로 들어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만 압류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50%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요, 상계도 금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압류 금지 채권은 상계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된 그 50%의 범위 내에서는 상계도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계도 50%의 범위 내에서만 상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면 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이 되고, 나중에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면 그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고,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퇴직금 지급 채무는 50%,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판례가 이제 형성이 돼 버린 거죠.
자, 이렇게 네, 포괄임금 산정제와 우리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상당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또 이제 며칠 후죠. 며칠 후인데 이번 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방식도 변경이 돼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 방식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는 뭐 이제 이 앞으로는 뭐 이제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는 이게 포괄임금 산정제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포괄임금 산정제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 법적인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적절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든지 다른 임금 항목과 관련해서 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은 편법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제도의 취지와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제대로 이제 그런 취지와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